운전기사 주제에 감히 이 집 피아노에 손을 대? 부회장님의 목소리가 거실 천장을 때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 거친 손이 건반 위에 올라간 게 죄라면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재훈아, 닥쳐. 72세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이 다시 입을 여셨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너는 모른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져요. 15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몸이 먼저 알더라고요. 어두운 방에서 이불을 걷고 일어나면 창밖에는 아직 별이 떠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다림질해 놓은 셔츠에 팔을 끼우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저는 한성그룹 윤석주 회장님의 전속 운전기사입니다. 15년째. 차고에 들어서면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차를 제 몸처럼 닦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아래, 도어 핸들 틈새, 트렁크 경첩까지. 회장님이 손끝으로 쓸었을 때 먼지 한 톨 없어야 하거든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손등에는 핏줄이 굵게 솟아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손을 보면 운전대를 오래 잡았다고 생각하겠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전부는 아니에요. 새벽 5시 차를 다 닦고 나면 저택 앞마당에 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어요. 정원 쪽에서 새소리만 들렸거든요. 그 시간이 하루 중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6시 회장님이 현관에 나오시면 저는 차 문을 열고 고개를 숙였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15년 동안 매일 같은 인사를 드렸는데 돌아오는 건 언제나 그 고개 한 번이었습니다.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원래 그런 거니까요. 운전기사는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면 그만이거든요. 차가 한남동 언덕을 올라갈 때였습니다. 라디오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쇼팽이었습니다. 발라드 1번. 손가락이 먼저 반응했어요. 운전대를 잡은 오른손 검지가 무의식적으로 꿈틀거렸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짧아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라디오를 껐어요. 백미러로 회장님이 저를 흘끗 쳐다보시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운전했어요. 오후에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서 부회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윤재훈 부회장님. 회장님의 장남이시죠?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부회장님. 부회장님은 통화 중이셨습니다. 제 인사가 들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들렸는데 대답할 필요를 못 느끼셨는지 어깨가 스치도록 가까이 지나가셨는데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습니다. 15년째 같은 저택에서 사는데 부회장님은 아마 제 얼굴을 잘 모르실 거예요. 운전기사는 차 안에 앉아있는 뒷모습이 전부니까요. 투명인간. 언젠가부터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저녁이 되면 주방 쪽 작은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때 김말순 여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댁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가정부시죠. 박 기사님, 오늘 국이 좀 뜨거울 거예요. 천천히 드세요. 말순 씨는 늘 그렇게 제 밥을 챙겨주셨어요.
이 저택에서 저한테 말을 거는 사람은 말순 씨 하나뿐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참, 박 기사님. 말순 씨가 국자를 내려놓으며 물으셨어요. 요새 새벽에 현관 쪽에서 뭐 하세요? 어제도 그저께도 문 앞에 서 계시던데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말순 씨가 허공에서 손가락을 까딱까딱 흉내 내셨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 그건 손이 저려서 스트레칭을 좀 한 겁니다. 아이고, 손이 저리시면 병원 가보셔야지. 이 나이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큰일 나요. 괜찮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말순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셨지만 더 묻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국을 떠먹으며 가만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들키면 안 되거든요. 밤이 되면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수진아, 아빠, 오늘도 늦었네. 바빴어? 응. 회장님 일정이 좀 길었어. 너는 학교 잘 다니고 있지? 응, 이번 학기도 괜찮아. 교수님이 잘한다고 하셨어. 그래, 교수님 말씀 잘 듣고 장학금 유지해야지. 알겠어, 아빠. 아빠도 밥 잘 챙겨 먹어.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가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거든요. 수진아, 할 말 있어? 아니, 없어. 아빠 푹 자. 그래, 너도. 전화를 끊고 한참을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수진이 사진이 배경화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웃는 얼굴이 아이 엄마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아이 엄마. 28년 전에 떠나보낸 사람.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오래된 상처인데 가끔 이렇게 갑자기 쑤시거든요. 비 오기 전에 무릎이 아픈 것처럼. 밤 11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하얀 천장. 저도 모르게 오른손이 올라갔습니다. 손가락이 허공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 미, 파, 솔. 쇼팽 발라드 1번의 첫 소절이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건반도 없었고 피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허공이었어요. 그런데 귀에는 들렸습니다. 28년 전에 쳤던 그 선율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울렸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허공을 쳤어요. 그러다 멈췄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시절은 끝났는데. 이미 끝난 사람인데.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 일요일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회장님은 재혼 부회장님과 함께 부산 출장을 가셨어요. 당일치기 일정이었는데 부회장님이 직접 운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필요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는 일요일. 15년 동안 손에 꼽을 만큼 드문 날이었어요. 저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말순 씨도 오늘은 쉬는 날이었거든요. 경비실에 당직 한 명만 남아있을 뿐, 이 넓은 저택에 사람이라곤 저 혼자였어요. 오전에는 차고에서 차를 한 번 더 닦았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불안했거든요. 빈 시간이 생기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떠올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올라오니까요. 점심을 먹고 거실을 지나가던 때였습니다. 멈췄어요. 거실 한가운데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스타인웨이. 검은 표면이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이 저택에 15년을 살면서 매일 그 앞을 지나갔지만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쳐다보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말순 씨가 청소하면서 열어놓고 깜빡한 모양이었어요. 검은 뚜껑이 비스듬히 올라간 사이로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가지런히 보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28년 만이었습니다. 진짜 피아노 건반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게 괜찮아. 지나가면 돼. 속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발을 뗐습니다. 그런데 발이 현관 쪽이 아니라 피아노 쪽으로 가더라고요.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다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피아노 앞에 섰어요. 건반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건반 52개, 검은 건반 36개, 총 88개. 그 숫자를 저는 아직도 외우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누가 볼 사람도 없잖아. 의자에 앉았어요. 오래된 가죽 시트가 삐걱거렸습니다. 등을 세우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심장이 귀까지 울렸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왁스를 바르고 타이어를 갈고 걸레를 짜던 손. 이 손으로 쇼팽을 칠 수 있을까? 이 손으로 무슨 음악이 나올까? 그래도 올려놓았습니다. 28년 만에 손가락이 건반 위에 닿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웠어요. 첫 음을 눌렀습니다. 솔, 쇼팽 발라드 1번의 첫 음. 소리가 거실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높은 천장에 부딪히고 대리석 바닥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 저택이 울리는 걸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넓은 공간이었구나. 이 피아노가 이런 소리를 내는 악기였구나. 두 번째 음, 세 번째 음.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니었어요. 근육이었습니다. 28년 동안 매일 새벽 허공에서 두드린 그 손가락이 진짜 건반을 만나자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음을 틀리기도 했고 손가락이 미끄러지기도 했어요. 한때 한 옥타브를 넘게 벌어지던 손이 지금은 빳빳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의 유연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었어요.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서, 이 거친 손에서 쇼팽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연주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콩쿠르 본선 통보서를 받아들던 날이 떠올랐어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뛰어들어가서 아이 엄마한테 소리쳤어요. 자기야, 나 됐어. 본선이야. 아이 엄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바로 그 다음 주에 쓰러졌거든요. 피아노를 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업자가 와서 스타인웨이를 트럭에 실었어요. 저는 현관에 서서 그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아이 엄마가 침대에서 울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이 바보야. 피아노는 또 사면 되잖아. 자기가 낳는 게 먼저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시는 사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건반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눈물이었어요.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볼을 타고 턱을 타고 건반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검은 건반 틈새로 눈물이 스며들었습니다. 28년 동안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 엄마 장례식 날도, 빚에 쫓기던 날도, 새벽에 택시를 몰다 졸음운전 트럭을 피하던 날도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런데 피아노 앞에 앉으니까 전부 터졌습니다. 그 모든 게 한꺼번에 곡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쇼팽 발라드 1번의 코다. 폭풍 같은 하강선율이 거실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음. 두 손으로 건반을 내리찍었어요. 소리가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정적?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제 숨소리, 거칠고 젖은 숨소리. 자네, 심장이 얼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현관에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구두도 신은 채로 거실 입구에 서 계셨어요. 부산 일정이 취소된 모양이었습니다. 얼마나 들으셨을까? 회장님의 눈이 붉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 삐걱거렸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함부로 손을 댔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해고되겠지. 15년을 다녔는데 피아노에 손 뗀 걸로 쫓겨나는 거야. 고개를 들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이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어요. 회장님이 제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자네, 누구였나?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28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대답이었거든요. 회장님이 돌아서셨습니다. 따라와.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설명도 없고 꾸짖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등을 보이시고 걸어가셨어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복도를 따라 울렸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소매로 닦고 뒤를 따랐어요.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하시려나? 아니면 경찰을 부르시려나? 남의 집 피아노를 함부로 쳤으니 기물파손이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었거든요. 회장님이 들어가신 곳은 2층 서재였습니다. 이 방에는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었어요. 운전기사가 올 곳이 아니었거든요. 문이 열리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벽면 전체를 채운 원목 책장, 묵직한 책상, 가죽 소파,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앉아. 회장님이 가죽 소파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겨우 걸터 앉았어요. 등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책상 뒤로 가셨어요. 서랍을 여시더니 한참을 뒤적이셨습니다. 그러다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한 개, 라벨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보였어요. 여자의 필체였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했는데 힘이 없는 사람이 쓴 것처럼 획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쇼팽 발라드 1998년 KBS FM. 회장님이 카세트 테이프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걸 좀 봐. 저는 일어나서 책상 앞으로 갔어요.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28년 된 물건이었습니다. 1998년 KBS FM. 그해, 그 방송,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이게 내 아내가 녹음한 거야. 회장님이 책상 모서리에 기대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오후빛이 회장님의 은발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8년 전이야.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은하가, 내 아내가 암이었어. 말기였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 처음 들었습니다. 15년을 모시면서 회장님이 돌아가신 사모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마지막 달이었어. 병실에 누워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지. 나는 매일 출근하고 매일 병원에 갔어. 그런데 갈 때마다 은하가 조금씩 작아지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작아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도 병실에 있었어. 10월이었지. 창밖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은하가 라디오를 틀어달라고 했어. KBS 클래식 FM. 평소에도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 저는 숨을 멈추고 들었어요. 그런데 피아노 소리가 나오는 순간 은하 표정이 달라졌어. 회장님이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암 진단받고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을 했어.
눈을 감고 미소를 짓고 그 음악에 온전히 빠져들었지. 쇼팽 발라드 1번. 진행자가 국제 클래식 피아노 콩쿠르 한국 예선 실황입니다. 참가자 박종호라고 했어. 박종호. 제 이름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곡이 끝나자 은하가 내 손을 잡았어. 여보, 이 사람 찾아줘. 이 연주를 다시 듣고 싶어. 그게 그날 은하가 한 마지막 말이었어. 회장님의 턱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갔어. 거실에 피아노. 그게 사모님 피아노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모님이 생전에 치시던 피아노. 돌아가신 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피아노. 그 뚜껑을 제가 연 거였어요. 아니, 말순 씨가 열어놓은 거였지만 제가 앉아서 친 거였습니다. 방송국에 연락했어. 회장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쇼팽 콩쿠르 예선 참가자 박종호라는 정보밖에 없었어. 본선에 올라갔으면 찾기 쉬웠을 텐데 그 사람은 본선을 포기하고 사라졌다더군. 저를 찾으신 겁니다. 28년 동안 음악계 사람들한테 수소문도 했어. 음대 교수들, 콩쿠르 관계자들, 다들 같은 말만 했지. 그 피아니스트는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행방을 모릅니다.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도 찾아봤어. 박종호라는 피아니스트, 아무 기록도 없었어. 당연했습니다. 저는 흔적을 지웠으니까요. 음대 동문회도 끊고 연주 경력서도 없애고 이력서에는 고졸이라고 적었습니다. 피아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잘라냈어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아이 엄마한테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내 차를 몬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카세트 테이프를 두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이 손바닥의 땀에 미끄러웠어요. 사모님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에 물이 차올랐거든요. 회장님, 겨우 입을 뗐어요. 사모님이 제 연주를 들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들은 음악이었어. 자네 연주가 목이 메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28년 전 저는 콩쿠르 예선장에서 쇼팽 발라드 1번을 쳤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아이 엄마가 건강했고 뱃속에 아이가 있었고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칠 수 있었으니까. 그 연주가 라디오 전파를 타고 어느 병실까지 흘러갔다는 것을,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에 위안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게 접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 피아니스트가 접니다. 회장님,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버님, 부산 일정 다시 잡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재훈 부회장님이 서류 파일을 들고 들어오시다가 멈추셨어요. 저를 보셨습니다. 운전기사가 회장님의 서재에 앉아 있는 것을. 부회장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아버님, 운전기사가 왜 서재에 있습니까? 회장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 재훈아, 앉아라. 회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부회장님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소파 반대편에 앉으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부회장님의 시선이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잖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15년 동안 줄곧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카세트 테이프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병실에서 녹음한 라디오 방송이다. 부회장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방송에 나온 피아니스트를 너희 어머니가 찾아달라고 했지. 28년을 찾았다. 회장님이 저를 가리키셨어요. 이 사람이야. 부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버님, 부회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지금은 부상건이 급합니다. 회장님이 서류 파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이 아니야. 아버님, 운전기사 한 명 때문에 업무를 미루실 겁니까? 운전기사 한 명.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운전기사 한 명이 맞았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회장님, 저는 나가 있겠습니다. 부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업무가 먼저입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입술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더 하고 싶으신 것 같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손을 봤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쥐고 있었습니다. 내려놓는 걸 깜빡했더라고요. 사모님의 글씨가 보였어요. 쇼팽 발라드 1998년 KBS FM. 28년 전 제가 가장 행복했던 날의 연주.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사람이 회장님의 아내분이셨다니. 복도 한가운데서 걸음이 멈췄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분의 마지막 음악이었다니. 카세트 테이프를 가슴에 꼭 눌렀어요. 플라스틱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안쪽은 뜨거웠어요. 무언가가 녹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것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좁은 방 침대에 누워서 카세트 테이프를 계속 만졌어요. 모서리가 닳아서 둥글둥글해진 플라스틱. 사모님의 손글씨. 28년 동안 회장님 서랍 안에 있었을 이 작은 물건.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1998년. 제가 30살이던 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해이자 가장 잔인했던 해. 그 해봄이었어요. 국제 클래식 피아노 콩쿠르 한국 예선.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저는 쇼팽 발라드 1번을 쳤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어요. 16살 때 처음 이 곡을 듣고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무대 위에서 마지막 화음을 누르는 순간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어서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본선에 갈 수 있다고. 바르샤바 무대에 설 수 있다고.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왔어요. 본선 진출. 통보서를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집까지 뛰어갔어요. 현관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습니다. 자기야, 나 됐어. 본선이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이 엄마가 고개를 돌렸어요. 정은이, 이정은, 28. 짧은 단발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여자. 큰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면서 웃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진짜라니까? 여기 봐, 통보서. 정은이가 젖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고 달려왔어요. 종이를 보더니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 물이 고이더라고요. 여보, 해냈네. 진짜 해냈네. 저는 정은이를 안았어요.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설거지통 물이 찰랑거렸어요. 정은이가 웃으면서 어지러워, 나 줘. 하는데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은이의 배가 볼록했어요. 임신 5개월이었거든요. 애기한테 아빠가 본선 갔다고 말해줘야겠다. 정은이가 자기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아가야, 내 아빠가 천재래. 엄마가 맨날 얘기했지? 바보 같은 소리.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그게 4월이었어요. 6월에 정은이가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더니 갑자기 관절이 아프다고 했어요. 열이 38도를 넘겼습니다. 임신 중이라 무리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어요. 전신성 루푸스? 의사 선생님이 그 이름을 말할 때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병이에요. 치료가 됩니까? 완치는 어렵습니다. 관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만 임신 중이라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고 출산 후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의사 선생님이 말해준 숫자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통장 잔고를 열었어요. 콩쿠르 본선 참가 경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르샤바까지의 항공료, 체재비, 연습실 대관비, 음대 은사님과 선배들이 십시일반 모아주신 돈이었어요. 그 돈과 정은이의 치료비, 둘 다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어요. 숫자가 눈앞에서 찍히는데 답은 하나뿐이었거든요. 콩쿠르를 포기하면 됐습니다. 피아노를 팔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정했어요.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 엄마 앞에서는 웃었어요. 콩쿠르는 다음에 나가면 돼. 5년 뒤에 또 있잖아. 정은이가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이 바보야. 피아노는 또 사면 되잖아. 자기가 낳는 게 먼저야. 거짓말이었어요. 쇼팽 콩쿠르는 5년에 한 번 열립니다. 다음 대회 때 저는 35이에요. 피아니스트에게 35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한 번 팔면 다시는 사지 못할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숫자 앞에서 꿈은 사치였습니다. 피아노를 팔던 날, 9월이었어요. 늦여름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중고 악기업자 2명이 왔어요. 장갑을 끼고 스타인웨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있던 그 피아노가 들려나갔어요. 12살 생일에 아버지가 사주신 피아노였습니다. 아버지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어요. 비린내 나는 손으로 저를 음악학원에 데려다 주시던 아버지. 종호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내 손으로 예쁜 소리를 내라.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번도 제 연주회에 양복을 안 입고 오신 적이 없었어요. 그 피아노가 트럭에 실렸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지켜봤어요.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옆집 할머니가 어머, 피아노 파셨어? 하고 물었는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방에서 정은이가 울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나만 아니면 당신이. 됐어. 그만해.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들으면 저도 울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 6년. 정은이는 버텼어요. 출산은 무사히 했습니다. 1999년 1월 딸이 태어났어요. 수진이. 정은이가 이름을 지었어요. 수진. 맑을 수, 진실할 진. 이 아이는 맑고 진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정은이가 아이를 안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뒤 정은이의 몸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루푸스가 심장을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루푸스 신염.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야 했어요. 저는 낮에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밤에는 택시를 몰았어요. 새벽에 돌아와서 2시간 자고 일어나면 수진이 분유를 타야 했습니다. 정은이 약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다 주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어요. 잠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택시를 몰다가 졸았어요. 맞은편에서 화물트럭이 달려왔습니다. 경적 소리에 눈을 떴을 때 트럭 헤드라이트가 눈앞에 있었어요. 핸들을 꺾었습니다.
간신히 피했어요. 길 옆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죽으면 안 됐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있었으니까. 2004년 3월 정은이가 갔습니다. 마지막 날 정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늘었어요. 여보, 응, 수진이한테 피아노 가르쳐줘. 당신 손으로. 알았어. 약속해. 약속할게. 정은이가 웃었어요. 아주 희미하게. 눈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28대 부엌에서 웃던 그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피아노를 보면 정은이가 떠올랐거든요. 건반을 보면 트럭에 실려나가던 스타인웨이가 보였고 그 뒤에 안방에서 울고 있던 정은이가 보였어요. 소리를 들으면 콩쿠르 예선에서 박수 받던 날이 떠올랐고 그 다음 장면은 항상 병실이었습니다. 피아노가 있는 곳은 전부 피했어요. 음악이 나오면 귀를 막았습니다.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피아노 학원 안내문을 가져왔어요. 아빠,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 안 돼. 너무 빨리 대답했습니다. 수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6살짜리 아이가 아빠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냥 안 돼. 그 뒤로 수진이는 다시는 피아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정은이한테 약속해놓고 수진이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게 제 죄였어요. 피아노를 포기한 것보다 정은이의 약속을 깬 것보다 가장 큰 죄는 그거였습니다. 6살짜리 아이의 눈을 보고도 안 되라고 말한 것. 그 뒤로는 뭐 별것 없었어요. 빚을 갚았습니다. 택시를 몰고 화물차를 몰고 대리운전을 하고 수진이는 맡길 데가 없어서 정은이 친정어머니한테 보냈어요. 한 달에 한 번 가서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 부끄러운 아버지였어요. 2011년에 한성그룹 운전기사 공고를 받습니다. 월급이 괜찮았어요. 사택도 제공한다고 했고요. 이력서를 냈습니다. 학력란에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적었어요. 면접 때 인사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특기가 뭡니까? 안전운전입니다. 15년 무사고입니다.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피아니스트 박종호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운전기사 박종호. 거친 손마디, 굽은 허리, 말수 적은 남자. 그게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좁은 방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카세트 테이프를 가슴 위에 올려놓았어요. 사모님의 글씨가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쇼팽 발라드 1998년 KBS FM. 그해 봄 예술이전당에서 제가 친 쇼팽.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소리가 누군가의 마지막 위안이 되었다는 것. 그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감사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정은아, 나 오늘 피아노를 쳤어. 28년 만에. 내가 좋아하던 그 곡. 용서해 줄 수 있어?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이었어요. 보통은 6시에 현관에서 뵙는데 그날은 7시에 서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출근 일정이 없는 날이었거든요. 서재에 들어가니 회장님이 창가에 서 계셨어요. 등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회장님의 은발이 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앉아. 저는 어제와 같은 가죽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돌아서셨어요.
밤새 주무시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눈밑이 어두웠거든요. 하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박 기사. 네, 회장님. 아니,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종호 씨, 처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나 박 기사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종호 씨라고 하셨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종호 씨,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네. 말씀하십시오. 운전대를 내려놓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해고. 역시 해고였어요. 피아노에 손을 댄 대가가 이제 오는 거였습니다. 회장님, 어제 일은 다시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 회장님이 책상 앞 의자에 앉으셨어요. 양손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으시고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내 아내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 거야. 은하음악재단. 클래식 음악을 하는 젊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야. 재단 개관 기념 연주회를 열겠네. 첫 번째 무대에 자네가 서줘. 귀를 의심했어요. 회장님, 그건 28년 전 은하가 마지막으로 들은 연주를 다시 듣고 싶어. 이번에는 라디오가 아니라 무대에서 내 눈으로. 회장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은하의 부탁이기도 하고 내 부탁이기도 해. 저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무대, 피아노, 연주.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부딪혔습니다. 28년 동안 닫아놓은 문 앞에 누군가 서서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겨우 입을 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못합니다. 왜? 저는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쓰렸어요. 끝난 사람.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28년을 안 쳤습니다. 어제 거실에서 친 것도 엉망이었어요. 음을 틀리고 손가락이 미끄러지고 프로가 설 무대에 올라갈 수준이 아닙니다. 엉망이 아니었어.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클래식을 40년 넘게 들은 사람이야. 어제 자네 연주에서 기술을 들은 게 아니야. 영혼을 들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못합니다. 회장님이 더 이상 권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생각해봐. 시간은 줄게.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대에 다시 서라고. 피아노를 다시 치라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28년을 운전대만 잡은 사람이 이 거친 손으로, 이 굽은 허리로 차고로 내려갔어요. 검은 벤치 앞에 섰습니다. 이 차를 15년 동안 닦았습니다. 이게 제 자리였어요. 운전석? 그게 제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박 기사. 돌아보니 재훈 부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양복상에 단추를 채우시면서 차고 입구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아버님한테 들었다. 재단을 만들겠다고. 솔직히 말하겠다. 나는 반대야. 부회장님이 제 앞에 서셨어요. 키가 저보다 반뼘은 컸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무거웠어요. 운전기사 한 명 때문에 수십억을 들여 재단을 만든다? 그게 경영자가 할 판단인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니 돌아가신 뒤로 30년 동안 그 연주자를 찾으셨다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그건 아버님의 감정이지 회사 돈으로 할 일이 아니야. 부회장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부회장님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도 반대했습니다. 서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네. 저는 운전기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부회장님이 잠시 저를 보셨어요. 뭔가 더 말씀하시려다가 입을 다무셨습니다. 돌아서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현명한 판단이야.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현명한 판단.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현명한 판단. 분수를 아는 판단. 제자리를 지키는 판단.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녁에 수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걸었습니다. 아이 목소리가 듣고 싶었거든요. 아이라고 하기엔 27이지만 저한테는 항상 아이였어요. 수진아, 아빠, 오늘 일찍이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전화했어. 거짓말. 아빠가 그냥 전화하는 사람이야? 수진이가 웃었어요. 정은이 웃음소리를 닮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물어볼 게 하나 있어. 응? 너 좋아하는 음악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1초, 2초, 3초. 왜? 그냥 궁금해서. 아빠가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달라졌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 경계라고 하기엔 너무 강한 표현이고 긴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약한 표현이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 아빠,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전화로는 좀 그래. 직접 만나서 할게. 이번 주말에 갈 수 있어? 여기로? 저택으로? 응. 아빠 쉬는 날에. 그래.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 느꼈습니다. 예전부터요. 전화할 때마다 미세하게 말을 고르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학교 이야기를 할 때 특히 그랬어요.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무대에 서라는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6살 때 피아노 배우고 싶어라고 했던 그 얼굴. 안 되라고 했을 때 커지던 그 눈. 22년 전에 닫아버린 문. 토요일 오후 수진이가 왔습니다. 저택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크림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작은 캔버스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아빠, 왔어. 수진이를 보면 매번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27이라니. 얼굴은 정은이를 닮았는데 눈은 저를 닮았더라고요. 크고 또렷한 눈. 정은이한테 처음 반한 게 눈이었는데 수진이한테서 그 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차고 옆 작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순 씨가 쉬는 날이라 저택이 조용했어요. 정원에 늦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응, 먹고 왔어. 공부는 잘 되고? 응. 수진이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무릎 위에 놓은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 정은이를 닮은 손이었어요. 아빠, 응. 나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 응. 말해. 수진이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빠, 나 교육학과 아니야.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한혜종이야.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피아노과. 귀가 멍해졌습니다. 석사 2년 차야. 학부 때부터 전액 장학금 받고 다녔어. 교회 반주 아르바이트하고 학교 조교하면서 생활비도 직접 벌었어. 수진이가 저를 보지 않고 말했어요. 정원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빠한테 한 번도 돈 달라고 안 한 거 기억하지? 장학금이 크다고 했잖아.
거짓말이야. 장학금은 등록금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내가 벌었어. 수진아. 10년이야, 아빠.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숨겼어. 왜? 왜 숨겼어? 그 질문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피아노 때문에 다 잃었잖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콩쿠르도 포기하고 피아노도 팔고 엄마 치료비 벌려고 밤새 택시 몰고 피아노 때문에 아빠 인생이 그렇게 됐잖아. 수진아. 근데 내가 피아노를 한다고 하면 아빠 가슴에 못을 박는 거잖아.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건반을 누를 때마다 아빠가 포기한 건반을 밟는 것 같았어. 내가 연습실에서 쇼팽을 칠 때마다 아빠가 팔아버린 스타인웨이가 떠올랐어. 그래서 10년을 응, 차마 못 말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이 아이의 10년짜리 거짓말을 6살 때 안 되라고 한 한마디가 이 아이를 10년 동안 숨게 만든 거예요. 수진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전부였어요.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할 거 없어. 아니, 내가 미안해. 내 문을 닫은 건 나야. 수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CD 한 장. 이거 기억해? 기억했습니다. 작년 제 생일에 수진이가 보내준 거였어요. 연주자 이름이 없는 CD. 포장도 소박했어요. 저는 차에서 틀어봤었습니다. 쇼팽 발라드 1번이었어요. 아빠한테 전화했잖아. 들었냐고.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기억났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어떤 젊은 연주자네. 잘 치더라. 수진이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 내 졸업 연주였어, 아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예종 학부 졸업 연주회에서 쇼팽 발라드 1번을 쳤어. 아빠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으니까. 아빠한테 직접 말은 못하겠고 CD로라도 들려주고 싶었어. 아빠가 가장 좋아하던 곡. 이 아이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이 아이가 알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들었겠지요. 아니면 어린 시절 제가 허공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걸 보고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빠가 잘 치더라고 했을 때 수진이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전화 끊고 한참을 울었어. 세상에서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 아빠한테 내 연주 듣고 잘 치더라.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이 아이한테 그런 의미였다니. 수진이가 가방에서 하나를 더 꺼냈어요. 오래된 편지 봉투. 누렇게 변색된 봉투 위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에게. 정은이의 글씨였어요. 심장이 쿵 울렸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투병 중에 써놓은 거야. 외할머니가 가지고 계셨는데 내가 대학 들어갈 때 주셨어. 손이 떨려서 봉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제 손 위에 편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읽어봐.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봉투를 열었어요. 접힌 편지지 한 장. 정은이의 글씨. 삐뚤삐뚤하고 힘이 없고 중간에 번진 데가 있었습니다. 울면서 썼겠지요. 여보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없겠지. 미안해하지 마. 나 때문에 피아노를 놓았다고 자기를 탓하지 마. 당신은 나를 살리려고 한 거잖아. 그걸 누가 탓해? 그런데 여보,
하나만 부탁할게. 다시 쳐줘. 당신의 손은 건반 위에 있어야 해. 수진이가 크면 꼭 다시 쳐줘. 엄마 대신 수진이한테 들려줘. 당신 연주를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 사랑해. 정은. 편지지가 흔들렸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정은이의 글씨가 번져 보였어요. 눈에 물이 차올라서 다시 쳐줘. 당신의 손은 건반 위에 있어야 해. 22년 전에 이 편지를 썼다면 정은이는 병상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곧 갈 거라는 걸, 그리고 제가 피아노를 다시는 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남겨놓은 거예요.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빠,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다시 쳐. 엄마도 그걸 원했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위에 편지를, 사모님의 부탁 위에 정은이의 부탁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정원의 바람이 나뭇잎을 날렸어요. 수진이가 제 어깨에 이마를 기대고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28년. 피아노를 팔고 음악을 지우고 흔적을 없애고 이름을 바꾸고 저는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음악이 저를 따라왔어요. 사모님의 카세트 테이프로, 수진이의 졸업 연주 CD로, 정은이의 편지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도망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정원에서 돌아와 방에 앉아 정은이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 때마다 다른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안해하지 마. 당신의 손은 건반 위에 있어야 해. 당신 연주를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 정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포기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남겨놓은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을 위해서, 자기가 없는 세상에서도 저를 무대로 밀어줄 수 있도록. 밤새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28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전부 쏟아져 나왔어요. 새벽이 되자 눈물이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웠어요. 목욕탕에서 때를 밀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비유가 우습지만 정말 그랬어요. 28년 동안 쌓였던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회장님이 창가에 서 계셨어요. 어제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재 바닥에 네모난 빛을 만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응, 한 번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 번만 쳐보겠습니다. 회장님이 돌아서셨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계셨어요. 72세 노인의 미소가 아침 햇살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래, 한 번이면 됐어.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은하 음악재단 개관 기념 연주회. 날짜는 한 달 뒤 12월 첫째 주 토요일. 장소는 예술이전당 리사이트롤. 28년 전 제가 콩쿠르 예선을 치른 바로 그 건물이었어요. 회장님이 일부러 그곳을 잡으신 건지 우연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차피 어디서 치든 제 손은 같은 손이었으니까. 연습은 저택 거실의 그랜드 피아노로 했습니다. 첫날, 의자에 앉아 건반 위에 손을 올렸어요. 지난번처럼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두려움이 왔어요. 첫 소절을 쳤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어요. 28년 동안 운전대를 잡고 왁스를 바르고 걸레를 짜던 손이었습니다. 한때 한 옥타브를 넘게 벌어지던 손가락 사이가 빳빳하게 굳어 있었어요. 검지와 중지 사이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새끼손가락을 끌고 갔어요. 쉬운 패시지에서도 음을 틀렸습니다. 1시간을 치고 나니 손가락 끝이 벌겋게 부어 올랐어요. 살이 연해진 탓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8시간을 쳐도 끄떡없던 손가락이었는데 피아노 뚜껑을 닫았어요. 안 되겠다. 역시 안 되는 거였어.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벤츠 운전석에 앉았어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익숙한 감촉이었어요. 이게 제 자리야. 여기가 맞아.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뚜벅뚜벅. 돌아보니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오겠다고 했는데 진짜 온 거였어요. 작은 캔버스 가방을 메고 운동화를 신고. 아빠 뭐해? 아, 차 좀. 거짓말. 도망치려고 했지? 이 아이는 저를 너무 잘 알았어요. 수진이가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나와. 수진아. 나오라고. 제가 차에서 내렸어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저를 앉혀놓고 자기는 옆에 의자를 가져다 놓았어요. 같이 하자. 뭘? 연습. 내가 도와줄게. 수진이가 피아노 건반 위에 양손을 올렸어요. 가느다랗고 긴 손가락. 정은이의 손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 약지 독립운동. 이렇게 하는 거야. 수진이가 천천히 시범을 보였어요. 약지만 들어 올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건반에 붙이는 연습.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음대 1학년 때 하는 건데 제가 다시 해야 하는 거였어요. 우습지 않았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어요. 수진이 옆에서 피아노를 치니까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 아이가 10년 동안 혼자 피아노를 쳤다는 게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함께였으니까요. 아빠, 손가락 벌어지는 거 봐. 아직 살아있어. 그래. 응. 근육이 기억하고 있어. 시간만 주면 돼. 매일 연습했습니다. 평일에는 회장님 일정이 없는 오후 시간에 2~3시간씩, 주말에는 수진이가 와서 하루 종일. 첫째 주, 손가락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둘째 주, 음을 틀리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셋째 주, 쇼팽 발라드 1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칠 수 있게 됐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기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빠른 패시지에서 손가락이 뭉쳤고 트릴이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기술은 부족해. 근데 소리가 달라. 뭐가? 예전 아빠 예선 녹음 들어봤거든. 그때는 완벽했어. 한음도 안 틀렸어. 근데 지금 아빠 연주는 뭐라고 해야 하지? 사람이 들려. 사람이 들린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28년 동안 살아온 시간이 소리에 담기는 거였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던 세월, 새벽에 택시를 몰았던 밤들, 정은이를 보내고 수진이를 키우던 날들. 그 모든 게 건반을 통해 나오고 있었어요. 기교는 30세의 박종호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58세의 박종호만이 낼 수 있는 소리였어요. 연주의 2주 전이었습니다. 재훈 부회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연습 중이었어요. 피아노 소리가 저택 복도까지 울리고 있었겠지요. 현관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연주를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앉아 있어. 부회장님이 손을 드셨어요. 앉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피아노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부회장님은 거실 소파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계셨어요. 퇴근하신 직후인 모양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부회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님이 보여주셨어. 네. 어머니 유원장.
부회장님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셨어요. 낡은 편지지였습니다. 회장님이 보관하고 계시던 사모님의 유언장이었겠지요. 유언장 끝에 이런 말이 적혀 있더군. 부회장님이 종이를 펼치셨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연주자를 찾으면 다시 무대에 세워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부회장님이 종이를 접었어요. 나는 어머니 글씨를 알아. 어릴 때 어머니가 맨날 편지를 쓰셨거든. 생신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 입학 축하 카드. 글씨가 예뻤어. 동그랗고 정성스러웠지. 부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근데 유언장 글씨는 달라. 흔들려. 힘이 없어. 마지막에 쓴 게 확실해.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부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처음으로 차갑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연주 소리가 들렸어. 잠깐 멈춰서 들었는데 어머니가 왜 찾으라고 했는지 알겠더라. 부회장님이 일어나셨어요. 양복주름을 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단건 반대 철회한다. 돌아서셨어요. 현관 쪽으로 걸어가시다가 멈추셨습니다. 등을 보이신 채 말씀하셨어요. 연주회 때 객석에 내 자리도 하나 만들어놔.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12월 첫째 주 토요일 은하음악재단 개관 기념 연주회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롤 무대 뒤 대기실에서 저는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맞춰주신 거였습니다. 28년 만에 입어보는 무대 의상이었어요. 넓은 어깨는 예전 그대로인데 허리가 좀 늘었더라고요. 거울 속의 남자는 제가 기억하는 피아니스트 박종호가 아니었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회색 머리, 깊은 주름, 굽은 허리. 58세의 운전기사였어요. 거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왁스를 바르고 걸레를 짜고 밤새 택시를 몰았던 손. 이 손으로 치는 겁니다. 노크 소리가 났어요. 아빠, 수진이었습니다. 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오늘은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올리고 작은 귀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정은이가 결혼식 날 했던 귀걸이와 비슷했습니다. 준비됐어? 모르겠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제 앞에 서서 턱시도 옷깃을 바로 잡아줬어요. 아빠, 엄마가 듣고 있을 거야. 나도 듣고 있을 거고. 수진이가 웃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객석을 내다봤습니다. 400석 규모의 리사이트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은하음악재단 관계자, 음악계 인사, 후원자들. 그 사이에 회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첫째 줄 정중앙. 옆 좌석에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사모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은아. 웃고 계셨어요. 그 옆에 재훈 부회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양복 차림. 팔짱을 끼고 무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수진이 회장님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무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뒤편 구석에 말순 씨도 보였어요. 이 저택에서 저를 유일하게 챙겨주셨던 분. 손수건을 꼭 쥐고 앉아 계셨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은하음악재단 개관 기념 연주회. 첫 번째 무대, 피아니스트 박종호. 피아니스트 박종호. 28년 만에 들어보는 그 수식어.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대로 나갔어요.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하얀 빛이 눈을 찔렀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들렸습니다. 예의상 치는 박수였겠지요. 아무도 저를 몰랐을 테니까. 검은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무대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택 거실의 그 피아노가 아니었어요. 콘서트용 스타인웨이 D-274 연주회를 위해 따로 준비된 악기였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건반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88개의 건반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렸어요. 숨을 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올렸어요. 건반 위에 거친 손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왁스를 바르고 걸레를 짜고 타이어를 갈고 밤새 택시를 몰았던 손, 분유를 타고 빨래를 널고 설거지를 하던 손, 아이 엄마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던 손, 이 손으로 치는 겁니다. 첫 음을 눌렀어요. 솔, 쇼팽 발라드 1번. 소리가 리사이트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천장에 부딪히고 벽을 타고 객석 사이를 흘렀어요. 28년 전 이 건물에서 같은 곡을 쳤습니다. 그때는 30살이었어요. 온 세상이 제 것 같았습니다. 기교가 완벽했고 손가락이 날아다녔어요. 객석에서 일어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손가락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빠른 패시지에서 살짝 뭉쳤고 트릴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달랐어요. 수진이가 말했잖아요. 사람이 들린다고. 28년의 시간이 건반을 통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은이를 만났던 봄, 콩쿠르 통보서를 받아들고 뛰어가던 여름, 정은이가 쓰러진 날, 피아노를 트럭에 실어 보내던 9월의 햇살, 새벽 택시 안에서 졸다가 트럭 헤드라이트를 본 순간, 정은이의 마지막 미소, 수진이가 피아노 배우고 싶어라고 했던 눈, 안 되라고 말한 제 목소리, 15년간 남의 차를 닦으며 새벽마다 허공에서 건반을 쳤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소리가 되어 흘러나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어요. 울면서 쳤습니다. 건반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거실에서 혼자 치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때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400명이 듣고 있었어요. 아니, 400명이 아니었습니다. 정은이가 듣고 있었어요. 사모님 은하가 듣고 있었어요. 28년 전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소리가 병실의 한 여자에게 마지막 위안이 되었다면 지금 이 소리는 누구의 위안이 될 수 있을까? 곡이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폭풍 같은 하강선율. 쇼팽이 쓴 이 곡의 마지막은 광폭합니다. 비극적이에요. 질주하듯 내달리다가 두 손으로 건반을 내리찍으며 끝나요. 28년 전에는 그 비극이 그냥 음악이었습니다. 지금은 제 인생이었어요. 마지막 화음. 두 손으로 건반을 내리찍었습니다. 소리가 천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정적? 1초, 2초, 3초, 숨소리만 들렸어요. 제 숨소리, 거칠고 젖은 숨소리, 그리고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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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 먼저 박수를 쳤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일어서 있었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입을 열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울면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손수건으로 눈을 누르시면서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옆에 액자 사모님 사진을 한 손으로 잡고 계셨습니다. 재훈 부회장님이 일어나셨어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팔짱을 풀고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뒤쪽에서 말순 씨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객석이 일어났어요. 기립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박수가 벽을 때리고 천장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친 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은 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무대를 내려왔을 때 수진이가 달려왔어요. 말없이 안겼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 턱시도 가슴에 수진이의 눈물이 번졌습니다. 아빠, 응, 엄마가 들었을 거야. 그래, 아빠 연주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 그 말에 다리가 풀렸어요. 수진이를 안은 채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았다. 정은이가 했던 말이었거든요. 편지에 적혀 있었잖아요. 당신 연주를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 딸이 엄마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음악이 저를 따라왔어요. 정은이의 편지로, 사모님의 카세트 테이프로, 수진이의 졸업 연주 CD로, 그리고 오늘 이 무대로 28년을 돌아왔습니다. 피아니스트 박종호가 돌아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운전대를 잡지 않아요. 은하음악재단의 음악 감독이 되었습니다. 거창한 이름이지만 하는 일은 단순해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피아노를 가르치는 겁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작은 음악교실, 서울 변두리, 낡은 건물 3층, 방 2개의 업라이트 피아노 4대, 콘서트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술이전당 무대보다 여기가 더 좋았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아이들이 오면 저는 피아노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요. 손가락 자세를 잡아주고 음계를 같이 치고 틀리면 다시 시키고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배우고 둘 배우고 서툰 손가락으로 동요한 곡을 끝까지 치면 아이들이 활짝 웃거든요. 그 웃음이 좋았어요. 제가 잃어버렸던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나가는데 한 녀석이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손이 작아서 옥타브가 안 닿는 아이였어요. 선생님. 응? 선생님 손은 왜 이렇게 거칠어요?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만지작거렸어요. 굳은 살투성이 손마디를 신기한 듯 들여다보더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운전대를 좀 오래 잡았어서 그래. 운전대요? 선생님 택시 기사였어요? 비슷한 거야.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까르르 웃으면서 나갔어요. 운전대를 오래 잡았어서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는 아니에요. 12월 은하음악재단 1주년 기념 연주회. 이번에는 리사이트롤이 아니었어요. 재단 건물 1층의 작은 공연장. 객석 80석? 소박한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대가 저한테는 더 특별했어요. 오늘의 연주는 독주가 아니었거든요. 2대의 피아노, 저와 수진이, 무대 위에 그랜드 피아노 2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스타인웨이 2대,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향해 나란히. 저는 왼쪽, 수진이는 오른쪽. 무대 뒤에서 수진이가 제 넥타이를 매만져줬어요. 아빠 떨려? 조금. 거짓말. 많이 떨리지? 많이. 수진이가 웃었어요. 나도. 너는 왜 떨려? 아빠랑 처음 같이 치잖아. 처음. 맞았습니다. 연습실에서 나란히 앉아 연습은 수십 번 했지만 무대에서 관객 앞에 함께 서는 건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정은이가 원했던 것이 이거였을까요? 수진이한테 피아노 가르쳐줘. 당신 손으로. 22년 늦었습니다.
가르쳐 준 건 오히려 수진이 쪽이었고요. 하지만 오늘 이 무대에 나란히 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객석을 내다봤습니다. 첫째 줄에 회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오늘도 옆 좌석에 사모님 사진 액자를 놓으셨습니다. 작년 연주회 때와 같았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회장님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잔잔하고 깊은 미소. 그 옆에 재훈 부회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넥타이를 풀지 않은 정장 차림. 팔짱도 끼지 않으셨어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놓고 무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눈이었어요. 뒤쪽에 말순 씨가 보였어요. 오늘도 손수건을 꼭 쥐고 계시더라고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객석 한가운데 재단음악교실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옥타브가 안 닿는 그 녀석도 있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은하음악재단 1주년 기념 연주회. 피아니스트 박종호, 박수진. 2대 피아노를 위한 쇼팽 편곡. 무대로 나갔어요. 수진이와 나란히.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작년보다 작은 객석이었지만 소리는 더 따뜻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를 보았어요. 수진이가 저를 보았습니다. 정은이의 눈이었어요. 크고 또렷하고 웃으면 반달이 되는 눈. 수진이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시작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렸어요. 수진이의 손도 올라갔습니다. 나란히 거친 손과 가느다란 손, 아버지의 손과 딸의 손, 28년의 시간과 10년의 비밀을 건너 지금 여기 같은 건반 위에 첫 음을 눌렀습니다. 함께. 연주가 끝나고 객석에서 내려오신 회장님이 저를 붙잡으셨어요.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고맙네. 종호 씨.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감사합니다. 은하가 좋아하고 있을 거야. 회장님이 옆에 앉고 계신 액자를 들어 보이셨어요. 사모님이 웃고 계셨습니다. 내년에도 치게. 네. 내후년에도. 네, 회장님. 내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목이 메었어요. 오래오래 들으십시오.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어렸지만 웃고 계셨어요. 공연장을 나서는데 재훈 부회장님과 마주쳤습니다. 부회장님이 멈추셨어요. 저도 멈췄습니다. 박 선생님, 선생님. 1년 전에는 박 기사였습니다. 운전기사 주제라고 하셨던 분이었어요. 아버님이 다음 달에 정기 건강검진이십니다. 병원까지 모시고 가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잠깐 놀랐어요. 저한테 부탁하시는 겁니까? 아버님이 박 선생님 차가 아니면 안 타시겠다고 하시니까. 부회장님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무표정이었지만 목소리가 딱딱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제가 운전은 잘하니까요. 부회장님이 돌아서시다가 멈추셨어요. 오늘 연주. 네. 등을 보이신 채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부회장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정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충분했습니다. 공연장 밖으로 나왔어요. 12월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옆에 왔어요. 코트를 여미면서 하얀 입김을 내뱉었습니다. 아빠. 응.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뭐 먹을래? 설렁탕. 설렁탕? 엄마가 좋아했잖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가자.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길가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캐럴이 어디선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짱을 꼈어요. 아빠, 왜? 내년에 나 독주회 해도 돼? 당연하지. 아빠가 와야 해. 안 가면 어쩔 건데? 끌고 갈 거야. 웃었습니다. 둘 다. 찬바람이 불었는데 춥지 않았어요. 저는 28년 동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피아니스트 박종호는 30살에 죽었다고. 남은 건 운전기사 박종호뿐이라고. 이 거친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틀렸습니다. 음악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만 잠시 쉬고 있었을 뿐이에요. 28년이라는 긴 쉼표. 그 쉼표 동안 저는 운전대를 잡았고, 아이를 키웠고, 빚을 갚았고, 새벽마다 허공에서 건반을 쳤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전부 소리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무언가를 포기하셨다면, 오래전에 내려놓은 게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음악은 기다려줍니다. 꿈은 기다려줍니다. 28년이 걸렸어도 저는 돌아왔으니까요. 여러분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